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촌 동생은 진짜로 귀신을 본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어.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여사촌 동생이 있었지. 그 친구는 나랑 동갑이었지만 내가 빠른이라 오빠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의 삼촌은 건달이고 숙모는 아마 술집에서 일하셨던 분인 것 같아.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자세히 말 안 해줬어. 근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 우리 집에서 7살까지 같이 살았었어. 나이 터울이 그렇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걔는 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간간히 보다가 내가 4학년 되던 대략 그쯤부터는 완전히 삼촌 가족을 못 봤어.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되던 2011년 설날에 오랜만에 삼촌과 어른이 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됐어.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에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그날인가 밤에 그 친구가 문제가 왔어. 오빠 오늘 봐서 반가웠어. 라고 동생이 말했어. 그래 이제 자주 만나자 동생. 라고 내가 말했어.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귀신 보이면 쫓아줘서 고마웠어.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나는데 뭔 소리지 하다가 갑자기 뭔가 기억났어. 얘는 귀신을 봤어. 얘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집 베란다에 까만 관이 있었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진짜야. 어릴 땐 그게 관인 줄 몰랐는데 검은색 나무로 된 상자가 있었어. 걔 말로는 어린 시절 그때 집에서 나랑 둘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으려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뚜껑을 여니 어떤 남자가 거기 누워 있었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귀신 있다고 날 불렀는데 당연히 내 눈엔 보이지 않으니 내가 오빠인 척 저리 가라고 휘휘해줬단 거야. 보였으면 오빠고 뭐고 혼절했을 거야. 두 번째는 할머니 나기에 이렇게 셋이 거실에서 자다가 새벽에 자기가 뒤척이다가 잠에서 깼대. 베란다 쪽에서 자던 걔가 무심코 밖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베란다를 보면 창문이 위에는 방충망으로 되어 있고 실외기를 다는 밑쪽은 쇠창살 달아놓는 2단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 밑에 쇠창살 사이 간격에 남자가 얼굴을 낀 채로 멍하게 지를 보고 있었단 거야. 상상하는데 온몸에 개소름이 돋았어. 우리 집 11층이었는데 걔 말대로면 그 남자 허리와 하반신은 10층에서 보일 그런 모습이었겠지. 그때도 내가 걔가 깨우는 거 듣고 허이허이 하고 잤다는데 도무지 기억 안 나. 그 삼촌네는 다시 연락이 끊겼어. 두 번째 이야기. 인생. 인생에 한 번쯤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린 적이 있었나요? 인생에 한 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신 분도 있겠죠. 앞으론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 평범한 25살 회사원입니다. 평범하지는 않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했고 물론 저도 행복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작에도 우연찮은 기회가 얻어 걸려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모조리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 군생활부터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학력자 위주의 근무. 고학력자의 잘못은 눈 감고 넘어가는 간부들의 태도. 선임들의 고학력 사랑 등등. 너무나도 많은 차별 속에서 버티고 버티며 전역을 하고 이제 드디어 끝이다 싶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또 어른들의 시선, 태도 또한 고학력자와는 차별된 대우를 받는 고졸인 거예요.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저에게 거짓말처럼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이메일과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고졸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는 거 정말 잘 알고 혹시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묘한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 회사의 역사와 시초 발단 모든 걸 검색했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접 당일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면접 질문에 나왔고 막힘없고 우수한 언변으로 면접을 마쳤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회사를 나오니 따스한 봄 햇볕이 내리쬐고 있고 시끄러운 도심의 자동차 소리와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으니 멀어도 된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수일 뒤에 면접 합격 문제를 받고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 첫 출근입니다. 너무 긴장돼요.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잘할 겁니다. 잘해야만 해요. 떨리는 마음 때문에 담배를 하나 펴야겠어요.
아무튼 준비를 마치고 동네 슈퍼 가는 길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났네요. 중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이 친구 군대를 24살에 갔지 뭐예요. 휴가를 나온 모양이라 취업 기념으로 제가 술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근처 고깃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한 뒤 얘기를 나눴어요. 현역 군인답게 군대 얘기만 주야장창하고 있네요. 이 친구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가 봐요. 훈련 복귀인 군 중에 풀숲에 동물 같은 걸 발견했고 대수롭지 않게 툭 건드려 봤는데 웬 피떡이 된 북한군이 있었대요. 당연히 처음 발견한 친구는 14박 15일 휴가를 나왔답니다. 정말 군인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운 좋게 만박 포상 휴가를 나오다니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하네요. 우연찮게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렸네요. 살면서 이토록 일이 잘 풀렸던 적도 없었는데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지만 어쩌겠어요. 운명이겠죠. 뭐라? 근데 친구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세히 보니 군복상의에 피얼룩 같은 게 보여요. 요즘 군인들은 휴가 복장에 신경을 안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친구의 목덜미 쪽에 좀 커다란 상처가 보여요. 갑자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자리를 박차고 식당 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요. 식당 입구 쪽에 있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굉장히 괴기스럽네요. 정수리부터 오른쪽 관자놀이까지 뭉개져 있어요. 어쩐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운이 지지리도 없던 저였는데요. 며칠 전부터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더라니.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나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면요. 그때 당신은 죽은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돌고 도는 무서운 이야기들. 1. 스토커. 일본의 인기 많은 유부남 가수 이야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가수라도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은 거잖아요. 그 역시 그랬다고 해요. 하루는 그가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30일 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 라는 말이 들리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그는 안티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해 왔어요. 만약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깨물고 안전하다며 주인의 손을 핥게 하는 훈련을 받은 개였어요. 그 개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전이 일어났죠. 그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개를 옆에 불러 명령을 했죠. 개는 그의 손을 핥았고 그는 안심을 하며 불이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갈기갈기 칼에 베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개를 원망했지만 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계속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정전이 일어났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걔는 여전히 가수의 손을 핥기만 했어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안심하고 불이 켜지자마자 아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들 역시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걔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며 인기스타 자리에서도 자연히 물러나 버리게 되었고 그는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부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전에 가족이 위험하다며 전화를 걸었던 그 안티팬의 목소리였어요. 수화기에서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굳이 당신의 개만이 당신의 손을 핥으란 법은 없어. 이 창문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겪은 일이에요. 저희 집은 3층 빌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요.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죠.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것인지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겨우겨우 열렸어요.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항상 남겼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라고 기억해요. 부모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는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이상하게도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동자를 돌려 쳐다본 창문은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대로 그 상황을 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고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어요. 흰자가 보이지 않은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저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져라 웃으며 방 안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것을 계속 봐야 했어요.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여자는 검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는 풀리게 되었고 주위를 살피니 제 방에는 저 혼자였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이었고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여자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누웠다가 간 것처럼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창문도 열려 있었고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나요. 종이학.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가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친구라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병실에 가니 친구는 자고 있었고 깨우기도 뭐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머리맡을 보니 100마리 정도의 종이약이 매달려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반 친구들이 보냄이라고 써져 있더군요.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발한 친구라서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에 조금 시샘이 나기도 했지만 웃음도 나왔죠.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데 2마리가 떨어졌어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당황해서 급히 주웠어요. 종이약을 줍는데 종이약 속에 무슨 글씨가 보였어요. 궁금하기도 해서 펼쳐서 열어보았어요. 2마리 모두 쓰여있는 그 글에 저는 서둘러 그 종이약들을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죽어. 죽어. 4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 그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전세비가 없어서 이사를 자주 다녔었지. 이사를 다닌 끝에 정말 시골 마을로까지 이사를 가게 됐어. 그 집은 원래 학원인지 뭔지 몰라도 상가 건물로 쓰였었는데 장사가 안 됐던지 문을 닫아서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됐어. 아마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상가 건물이랑 뒤에 땅을 같이 사서 담을 짓고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건물 자체는 딱히 수리를 하지 않았는지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도로 쪽 벽이 미닫이 유리문이었어. 그런데 일반 주택은 그런 유리문을 안 쓰잖아. 그래서 그 벽 반대쪽에 출입문을 만들고 출입문은 마당이랑 이어져 있고 유리문의 연장선에 대문을 만들어 담을 친 구조였어. 방은 하나뿐이고 집도 학교에서는 버스를 타고 40에서 50분을 들어가야 되는 집이었어. 촌이라서 싫었지만 가난한데 어쩌겠어. 방이 하나뿐이라서 부모님, 남동생이랑 나는 다 같이 자게 됐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불효자식이 따로 없었지. 그런데 그 집이 기온이 뭔가 안 좋았어. 그전에는 가위 따위 모르고 살았지만 저 집으로 이사가고 난 이후 가위 같은 것도 잘 눌리고 여하튼 뭔가 으스스한 집이었어. 게다가 더욱 그 집에서 참기 힘들었던 건 쾅, 쾅, 쾅 밤마다 철제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 시계는 잘 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동이 틀 때에도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난 잠기가 밝은 편이라 거의 매일 그 소리에 깨곤 했어. 처음 그 소리를 듣던 날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서로 나가보라며 대문 맞이를 미루시다. 결국 외모는 마초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께서 대문을 열러 나가셨어. 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잤지.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부모님께서 같이 나가시는 거야.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두 분께서 나가시니 별일은 없겠지. 내 동생도 잘 자는데 내가 신경 쓸 게 뭐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어. 나랑 나 사이에 부모님이 주무셨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내 동생을 봤는데 내 동생이 깨어 있는 거야.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인지 가로등빛인지 알 수 없는 빛에 내 동생 눈이 빛나더라. 내 동생은 장난기 어린 웃음마저 짓고 있는 것 같았어. 난 내 동생을 엄청 아끼기 때문에 에이쇼, 너도 저 소리에 깼구나 하고 잠을 다시 잤지. 그런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이야 잘 때 누가 오버가도 모르지만 어릴 땐 정말 잘 깼었거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문 두드리는 게 누구냐고 준이도 깬다면서 여쭈어봤지.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깨니? 준이가 몽병이 있는 것 같더라. 미닫이 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다니다가 잠이 깨면 들어오려고 대문을 두드리나 봐. 차가 많이 안 다니기에 망정이지. 계속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미닫이 문이라 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떡하지? 걱정이다. 라고 말하셨어. 그럼 내가 이제껏 본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건 누구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엄마, 나도 어차피 깨는데 나도 문 열어주러 갈래. 라고 내가 말해서 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 어느 게 진짜 내 동생인지. 어머니께선 처음엔 안 된다고 하시다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알았다고 하셨어. 다음 날이었지. 또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쾅, 쾅, 쾅. 난 걱정스러운 얼굴의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대문을 열어주러 나갔어. 시골길을 돌아다녀서 그런지 발이 엉망인 내 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웠어. 그럼 방에 있던 그건 뭐야?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을 계속 대문을 열어주러 나갔었어.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어. 쾅, 쾅, 쾅. 이제 일어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려고 했지. 부모님이 일어나시고 나서 동생으로 보이는 그 영체가 보일까봐 항상 먼저 일어났던 나는 그날 가위에 눌렸어. 부모님께선 먼저 나가셨고 그날따라 동생으로 보이는 그것은 더 흉측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